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괴로워지는가라는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이런 말을 듣는다. 저 사람은 마음이 참 착해. 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쁜 의도를 가진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행동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는 자주 어긋나고 오해는 쌓이며 마음은 점점 지치고 흔들린다.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결과는 늘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걸까? 이 질문은 불교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착한 것과 삶이 바른 것은 반드시 같지 않다고 본다. 선이라는 것은 순간의 마음 상태에 가깝다. 그때그때의 감정, 연민, 동정, 혹은 미안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선의는 따뜻하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하다. 기분이 좋을 때는 쉽게 나오지만 피곤하거나 억울하거나 화가 나면 금세 사라진다. 오늘은 착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지만 내일은 같은 상황에서도 참지 못하고 말이 날카로워진다. 이런 변덕스러움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 왜 마음과 행동이 자꾸 어긋날까? 불교에서 말하는 계행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 개는 착해지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초다. 많은 사람들이 개를 도덕 규칙이나 종교적 금기로 오해한다.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의 본질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다. 마음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 울타리가 없으면 들판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짓밟히고 망가질 수 있다. 개는 삶의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약속이며 그 약속 덕분에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선의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 이해해 주자. 오늘은 마음이 넓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다른 날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인 날에는 같은 말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결국 말로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끊어 버리기도 한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탓한다.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할까?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선에는 기준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이다. 계행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그는 먼저 마음속에 이미 정해진 방향이 있다. 남을 해치는 말은 하지 않는다. 분노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는다. 나와 남 모두를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한다. 이 기준은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동이 일정하고 말에 후회가 적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쌓인다. 이 사람은 언제나 비슷한 태도로 나를 대한다는 안정감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함과 계행을 혼동하는 이유는 착함이 더 인간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웃어주고 봐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은 따뜻하다. 반면 개를 지키는 모습은 때로 단호해 보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진짜 자비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고통을 줄이는 방향에 있다고 본다. 당장은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부탁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거절하는 것이 더 깊은 자비가 된다. 개는 바로 이런 장기적인 자비의 기준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를 떠올려 보자. 선의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상사도 힘들겠지. 나만 조금 더 참으면 되겠지. 그래서 무리한 일을 떠안고 결국 지쳐서 폭발하거나 회사를 떠난다. 반면 계행의 관점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다르게 선택한다. 그는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한계를 말한다. 그 과정에서 잠시 불편함은 생기지만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착함과 계행의 차이이기도 하다. 불교는 인간을 이상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든 화를 내고 욕심을 내며 두려움에 흔들린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이 항상 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이 흔들릴 때 의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개다. 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길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다. 그래서 개는 노력보다 습관에 가깝고 감정보다 구조에 가깝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계행이 삶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가 분명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매 순간 고민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해도 될까 말아야 할까? 이 행동이 맞을까 틀릴까를 매번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정해진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안정감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후회와 자책은 줄어든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현실적인 시작점이다. 결국 왜 선행보다 계행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선행은 순간의 마음이고 개는 삶의 방향이다. 순간은 변하지만 방향은 유지된다. 방향이 바로 서 있으면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출발해도 길을 잃기 쉽다. 불교는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음의 첫걸음이 바로 계행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개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개를 어떻게 오해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개는 종교적인 규칙, 지켜야 할 금기, 혹은 자유를 제한하는 도덕 조항처럼 느껴진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로만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를 떠올리면 숨이 막히고 삶이 경직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개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개는 억누르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준이다. 마치 난간 없는 계단을 난간이 있는 계단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난간이 있다고 해서 걷는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넘어질 가능성이 줄어들 뿐이다. 개는 외부에서 강요된 도덕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향이다. 불교 수행에서 개는 벌을 피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개를 지키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다. 나의 고통,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줄이기 위해서다. 이 관점이 빠지면 개는 곧 짐이 된다. 하지만 이 관점이 분명해지면 개는 오히려 쉼터가 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매우 현실적으로 본다. 우리는 늘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순간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화가 나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도 쉽게 튀어나오고 두려움이 생기면 진실을 외면하기도 한다. 이런 인간에게 매 순간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믿기보다 기준을 세운다. 그 기준이 바로 개다. 개는 마음이 흔들릴 때 대신 서 있는 기둥과 같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개를 생각해 보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일상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 거짓말을 삼가라는 개는 단순히 말의 진실 여부만을 문제 삼지 않는다. 거짓말이 마음에 남기는 흔적을 본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마음은 불안해진다. 들킬까 두렵고 기억해야 할 말이 늘어난다. 이런 불안은 반복될수록 커진다. 개는 바로 이 반복되는 불안을 미리 차단하는 장치다. 항구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부산에서 작은 자영업을 하는 박준호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원래 사람 좋은 성격으로 주변에서 평판이 좋았다. 손님에게도 친절하고 부탁을 받으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착한 마음이 기준 없이 흘러갔다는 점이다. 단골 손님이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무리한 요구에도 웃으며 응했다. 처음에는 관계가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지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였고 어느 날은 작은 일에도 짜증이 폭발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아졌을까? 이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선의가 아니라 개에 가까운 기준이었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가격을 유지한다. 무리한 요구에는 예의를 갖춰 거절한다는 단순한 원칙이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개는 남을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이 분명해질수록 관계는 오히려 오래간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을 존중하게 된다. 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일관성이다. 선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는 반복된다. 오늘도 내일도 기분이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 일관성이 쌓이면 사람의 인격이 된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개를 닦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신뢰 가능한 인격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를 지키면 삶이 재미없어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개가 없는 삶이 훨씬 더 피곤하다. 매번 선택 앞에서 갈등해야 하고 행동 뒤에는 후회가 따라온다.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도 밤에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한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개가 있으면 이런 고민이 줄어든다. 이미 하지 않기로 한 말, 하지 않기로 한 행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단순함이 마음의 에너지를 아껴준다. 개는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출가자만 지켜야 하는 특별한 규칙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개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지금 이 선택이 나와 남을 동시에 해치지 않는가를 묻는 기준이다.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방향은 조금씩 안정된다. 불교에서는 개를 씨앗에 비유하기도 한다. 씨앗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도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정과 해 역시 마찬가지다. 계란은 씨앗이 없으면 마음을 아무리 가라앉히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홍차를 얻으려 해도 금세 흐려진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출발점은 언제나 개다. 개를 통해 삶의 토양을 고르게 다진 뒤에야 비로소 마음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개는 나를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질서다. 이 질서가 있을 때 마음은 쓸데없는 소음에서 벗어나고 삶은 조금씩 단순해진다. 단순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얻는다. 이 여유 위에서 다음 단계인 마음의 안정이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개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시작이다. 선의만으로 행동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선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선의는 본래 따뜻하다. 남을 돕고 싶고 상처 주기 싫고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선의는 인간관계의 윤활유처럼 느껴진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당장의 마찰을 줄여준다. 하지만 이 선의가 기준 없이 사용될 때, 즉 계행이라는 바탕 없이 흘러갈 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낸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선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쉽게 나온다. 상대가 나에게 친절하면 나도 친절해지고, 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면 이해심도 커진다.
하지만 감정은 늘 변한다. 피곤할 때, 억울할 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선의는 가장 먼저 흔들린다. 그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기준을 바꾼다.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참을 수 없게 느껴진다. 이 변화가 반복되면 관계 속에서 혼란이 생긴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부탁을 떠올려 보자. 선의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 도와주자. 이번 한 번만 양보하자. 처음에는 동료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작은 불균형이 생긴다. 나는 늘 양보하는데 왜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이 생각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리고 어느 날 사소한 계기로 터진다. 그때의 분노는 상대에게도 자신에게도 낯설게 느껴진다. 소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최성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그는 팀 내에서 늘 착한 사람으로 불렸다. 후배가 실수하면 대신 책임을 져 주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 하나 참으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야.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점점 지쳐갔다. 아침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고, 작은 부탁에도 속으로 짜증이 올라왔다. 어느 날 그는 회의 자리에서 평소와 다르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고, 모두가 놀랐다. 그를 착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던 동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이 상황에서 문제는 성훈의 인성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선의를 기준으로만 행동해왔다. 하지만 선의에는 한계가 있다. 선의는 스스로를 소진시키면서 유지되기 때문이다. 계행이 없는 선의는 마치 바닥이 없는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많이 붓더라도 금세 비어버린다. 그리고 비어버린 뒤에는 허탈감과 분노가 남는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누수라고 볼 수 있다. 나를 보호하는 기준이 없을 때 마음의 에너지는 계속 밖으로 흘러나간다. 돕고 나서 기쁘기보다 허전해지고 이해하고 나서 편안해지기보다 억울해진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선의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나는 왜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하지만 사실 계산적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선의만으로 행동할 때 또 하나의 문제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는 점이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상대는 알아주지 않을까? 왜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선의는 어느새 조건이 된다. 고마워해야 해, 이해해 줘야 해라는 기대가 생긴다. 이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과 분노가 따라온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의 한 형태로 본다. 선의조차 집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본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진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대신 해주고, 불편해 보이면 바로 해결해 준다. 처음에는 이것이 사랑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스스로 할 기회를 잃고 부모는 점점 지쳐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부모는 폭발한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니? 이 말 속에는 선의가 좌절된 분노가 담겨 있다. 계행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다. 기준의 부재다. 아이를 돕되 스스로 할 몫은 남겨둔다. 감정에 따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나 모두를 해치지 않는 선을 지킨다. 이 기준이 바로 개에 가깝다. 개는 차갑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선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선의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느낀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만 힘들까? 이 생각이 깊어지면 삶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진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선의를 내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다. 선의가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사람은 마음을 닫아 버린다. 불교가 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개는 선의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의를 오래 쓰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개는 선의가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준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선의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만든다. 이렇게 흐르는 선의는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다. 선의만으로 살 때 사람은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더 해줘야 하나? 계행이 있는 삶에서는 질문이 달라진다. 이 선택이 옳은 방향인가? 나와 상대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는가? 이 질문은 훨씬 단순하고 명확하다. 그래서 마음이 덜 흔들린다. 결국 선의의 한계는 선의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서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감정이라는 파도 위에 올라탄 선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개는 그 파도 아래 단단한 바닥을 만들어준다. 이 바닥 위에서 선의는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가 선의보다 계행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계행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게 된다.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사례로 선의의 한계를 바라보면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인 수행 이야기나 종교적 교훈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고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문화에서는 선의가 쉽게 미덕으로 포장되고 그 이면의 피로와 왜곡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유지하려 애쓰다가 어느 순간 이유 모를 탈진과 분노를 경험한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민수라는 평범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김민수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입사 초기부터 팀 내에서 평판이 좋았다. 말수가 적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며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맞추려고 술을 마셨고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기면 나와 주었다. 그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사회생활은 원래 이런 거야.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 처음 몇 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상사도 그를 신뢰했고 동료들도 편하게 대했다. 하지만 편하다는 것은 경계가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순간부터 김민수에게만 일이 몰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빠지고 그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일을 정리했다. 그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 말은 선의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기준을 지우는 말이기도 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지점에서 이미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김민수의 행동에는 분명 선의가 있었지만 계행에 해당하는 자기 보호의 기준은 없었다. 그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해치는 행동 역시 계를 어기는 행위로 본다. 낱말 기준으로 삼고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은 온전한 자비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민수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워졌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유 없이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도 그는 이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약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참고 사는데. 이렇게 자신을 다그쳤다. 이 역시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선의를 미덕으로 배우고 자란 사람일수록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느낀다. 어느 날 팀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다. 일정이 촉박했는데 상사는 또다시 김민수에게 추가 업무를 맡겼다. 평소 같았으면 그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피로와 억울함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는 무심코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고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상사는 당황했고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 순간 김민수는 스스로를 낯설게 느꼈다. 내가 왜 이러지? 이 사건 이후 그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었다. 사람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고 그는 오히려 더 고립감을 느꼈다. 선의로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때 김민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혼란이 일어났다. 나는 잘못 살았던 걸까? 아니면 너무 참기만 했던 걸까? 이 질문은 선의만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과의 관점에서 본다. 갑작스러운 폭발은 우연이 아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원인이 드러난 결과다. 김민수의 날카로운 말은 그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수년간 기준 없이 흘려보낸 감정의 결과였다. 선으로 덮어두었던 불편함이 형태를 바꿔 튀어나온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착함을 지혜로 보지 않는다. 만약 김민수가 초기의 계행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계행이란 거창한 계율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나와 남 모두를 해치지 않는 선을 지키는 태도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일은 제 업무 범위를 넘어섭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례하지도 공격적이지도 않다. 다만 분명하다. 이 분명함이 바로 개의 작용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분명함이 종종 오해받는다. 개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한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침묵이 항상 선은 아니다. 침묵이 자기 파괴로 이어질 때 그것은 이미 개를 어긴 선택이다. 개는 갈등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방향이다. 김민수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다. 문제는 그의 삶의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선에는 있었지만 방향을 잡아줄 나침반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관계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불교는 바로 이런 상실을 막기 위해 개를 강조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민수의 변화 이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다.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업무 분담이 명확해졌다. 다른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몫을 인식하게 되었다. 김민수가 무조건 떠안아 주지 않자 팀 전체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계행이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좋은 예다. 선의만으로 유지되던 관계는 겉보기에는 부드럽지만 내부에는 불균형이 숨어 있다. 계행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구조가 안정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런 안정에서 나온다. 감정을 눌러서 만드는 조용함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해서 생기는 고요함이다. 한국 사회의 많은 갈등은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선에 기준 없는 배려에서 시작된다. 김민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수많은 직장인, 부모, 자녀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 이 사회에서 더욱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보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라는 말이 더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선의의 한계를 살펴보면 왜 불교가 계행을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는지 조금 더 분명해진다. 개는 이상적인 도덕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기술이다. 이 기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선의에 소모되지 않고 선의를 오래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계행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 그 내적인 구조를 더 깊이 살펴보게 된다. 계행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왜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불교 수행의 핵심을 건드린다. 겉으로 보면 계를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동 차이는 아주 미묘해 보일 수 있다. 말투가 조금 다를 뿐이고 선택이 조금 더 느릴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어떤 사람은 늘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차이를 만드는 힘이 바로 계행이다. 계행이 있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보다 이미 세워진 기준에 의지한다. 이 기준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규칙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을 통해 몸에 배어있는 방향성이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와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이미 이쪽으로 가기로 해두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길을 알고 있다고 표현한다. 길을 아는 마음은 길 앞에서 서성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공격적인 말을 던졌다고 해보자. 계행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일어난다. 왜 나한테 저러지? 참아야 하나? 아니면 바로 말해야 하나? 이 혼란 속에서 감정이 앞서면 말은 거칠어지고 뒤늦게 후회가 찾아온다. 반면 계행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을 다르게 맞이한다. 그는 마음속에서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한다. 지금 분노에 따라 말하면 나와 상대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가? 이 질문은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미 여러 번 되풀이해 온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단순히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행이 있는 사람을 보고 참는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계행은 억누름이 아니다. 억누름은 언젠가 폭발하지만 계행은 방향 전환이다. 분노를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행동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길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계행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가볍다. 싸우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한영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그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하는 직업 특성상 크고 작은 갈등을 자주 겪었다. 초반에는 선의로만 대응했다. 무리한 요구에도 이해해 주려 했고 불만 섞인 말에도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감정적으로 소진되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 학생과 학부모를 존중하되 교육의 원칙을 해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세운 뒤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요구를 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호흡을 고른 뒤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상대가 화를 내더라도 그는 같은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냉정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신뢰를 낳았다. 학부모들은 그의 일관성을 느꼈고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들었다. 이것이 계행이 행동을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계행이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말과 행동의 간격이 짧다는 점이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말하기 전에 오래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행동한 뒤에 후회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삶의 에너지를 크게 아껴준다. 매번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정직해졌다고 표현한다. 계행은 또한 사람을 외부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 선의에 의존하는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선택은 점점 타인의 시선에 맞춰진다. 반면 계행이 있는 사람은 기준이 내면에 있다. 모두가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 적어도 이 선택이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확신이 흔들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안정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계행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 이 사람은 감정에 따라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인간관계에서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신뢰를 무형의 자산이라고 본다.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으로 쌓인다. 계행은 바로 이 반복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계행이 있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준이 없을 때 실수는 곧 자책으로 이어진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역시 안 돼.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문다. 하지만 계행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그는 실수를 하나의 어긋남으로 본다. 다시 방향을 잡으면 된다는 것을 안다.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탈이 전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계행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딱딱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연함의 기반이 된다. 기준이 분명하면 상황에 맞게 조정할 여유가 생긴다.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린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심이 있는 유연함이라고 표현한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 나무와 같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자. 가족 간의 갈등이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쉽다. 계행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상처 입힌다. 반면 계행의 관점이 들어오면 말의 수위와 행동의 선이 달라진다. 화가 나도 모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상대를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 이 선택들은 순간에는 불편하지만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 계행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의지에 덜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 매번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은 마치 잘 닦인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길이 없을 때는 한 발 한 발이 고되고 불안하지만
길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불교 수행에서 계행을 먼저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는 마음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 이 길 위에서 마음은 조금씩 안정된다. 그리고 이 안정이 깊어질수록 다음 단계인 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계행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다. 가정 안에서의 계행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잠시 망설인다. 집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고 가족 앞에서는 솔직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 안에서는 기준이 가장 쉽게 무너진다. 밖에서는 참고 지키던 말의 선, 행동의 선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사라진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정이 그대로 쏟아진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수행이 가장 필요한 자리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계행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고통은 가장 깊어진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이지은이라는 어머니의 일상을 떠올려 보자. 그녀는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마음이 아프고 아이가 울면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려고 애쓴다. 숙제가 힘들어 보이면 대신 도와주고 짜증을 내면 이유를 묻기보다 먼저 달래준다. 그녀의 행동에는 분명 사랑과 선의가 가득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이기 시작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고 나면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는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진다.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지고 남편의 한마디에도 날이 서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의 사소한 실수에 크게 화를 내고 만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놀란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장면은 많은 부모들에게 낯설지 않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이 감정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감정은 늘 변한다. 여유가 있을 때의 사랑과 지쳤을 때의 사랑은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계행이 없는 사랑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이는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부모는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다. 계행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보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아이와 나 모두를 해치지 않는 행동이 먼저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아이가 화를 낼 때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 이 말이 아이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지를 본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지은은 어느 날 자신의 패턴을 돌아보게 된다. 아이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즉각 반응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무시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아주 단순한 기준 하나를 세운다. 아이를 돕되 대신 살지 않는다. 이 기준은 처음에는 불편했다. 아이가 울 때 마음이 흔들렸고 모른 척하는 자신이 나쁜 엄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선택이 아이의 성장을 돕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잠시 덜어주는가? 이 질문은 계행의 핵심과 닿아 있다. 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기준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난다. 아이는 처음에는 더 크게 반항하지만 점차 스스로 해보려는 시도를 시작한다. 이지은의 마음도 달라진다. 하루가 끝났을 때 이전보다 덜 지치고 덜 후회한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부부 관계에서도 계행의 역할은 중요하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쉽게 날카로워진다. 오늘 하루 쌓인 피로가 가장 안전한 대상에게 향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에서 나온 습관이라고 본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에서 경계를 풀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안전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반복된 말의 상처는 관계의 신뢰를 조금씩 깎아낸다. 계행이 있는 부부는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멈춘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내 화를 풀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관계를 억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보호한다. 모든 말을 다 해야 솔직한 것이 아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 역시 하나의 책임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침묵이라고 부른다. 가정 안에서 계행이 자리 잡으면 분위기는 조용해진다. 이 조용함은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안정감이다. 아이는 부모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배우자는 말의 수위를 믿을 수 있다. 이 믿음은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수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밖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르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계행이 지켜질 때 수행은 비로소 삶이 된다. 절이나 명상실이 아니라 부엌과 거실에서 개는 시험받는다. 피곤한 저녁, 아이의 울음, 배우자의 무심한 말 속에서 기준을 지킬 수 있는가가 수행의 진짜 자리다. 이지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다만 그녀가 감정 대신 기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선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실패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덜 비난한다.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안다. 가정 안에서의 계행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을 요구한다. 오는 지키지 못했더라도 내일 다시 기준을 세우는 것.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안정된다. 그리고 이 안정은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계행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깨닫게 된다. 개는 나를 올가매는 규칙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사랑을 감정에 맡기지 않고 삶의 방향으로 세울 때 관계는 덜 아프고 더 오래 간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계행이 가지는 깊은 의미. 정이 깊어질수록 생겨나는 마음의 안정, 즉 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불교 수행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계행을 지킨 삶은 단순히 외부 행동의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층의 변화를 일으켜 감정의 흔들림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준다. 정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계행이 씨앗이라면 정은 그 씨앗이 자라 형성되는 뿌리라고 볼 수 있다. 뿌리가 단단해야 나무가 큰 폭풍에도 넘어지지 않듯 정은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능하게 한다. 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하나 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녀는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늘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웃음으로, 이해로, 배려로 상황을 해결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자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와 불친절한 태도가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달았다. 선의와 친절만으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개라는 기준을 세웠다. 고객에게 친절하되 무례한 요구에는 명확히 거절한다는 원칙이다. 이 계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이전에는 고객의 불만이나 요청 하나에도 마음이 뒤흔들렸지만 이제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객이 불친절해도 마음속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정이 깊어졌다고 느꼈다.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정이 깊어지면 외부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그 흔들림 없는 마음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상황을 더 명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 이어진다. 정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감정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무례한 언행을 했을 때 화가 날 수 있지만 계행을 통해 행동의 방향을 정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화난 감정을 그대로 상대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관찰하고 필요한 대응만 한다. 이렇게 되면 감정의 폭발로 인한 후회나 상처가 줄어든다. 정이 깊어진 마음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 다른 사례로 두 아이의 아버지인 박준영 씨를 생각해보자. 그는 자녀 교육에 있어 계행을 기준으로 삼았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인 분노가 아니라 기준에 따라 행동했다. 화가 나더라도 아이에게 모욕적인 말은 하지 않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명확한 결과를 안내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만을 표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은 규칙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박 씨 역시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중심, 즉 정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정은 마음의 안정뿐만 아니라 판단력과 지혜를 성장시키는 기반이 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감정적 반응이 줄어들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이 깊은 사람은 당황하거나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제한 상태와는 다르다. 마음이 평온하면서도 명료하게 작동하는 상태이다. 정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내면의 자율성이다. 계행을 반복하면서 마음속 기준이 단단해지고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든다. 김하나 씨나 박준영 씨의 사례에서 보듯 외부의 압력이나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스스로 중심을 잡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와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내면의 자유와 연결된다. 자유는 감정의 방종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가진 선택에서 비롯된다. 정은 또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 부모와 자식, 부부, 직장 동료, 친구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줄어든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 이로써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관계가 안정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공동체의 조화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정이 깊어지면 선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장기적 안정과 평화가 가능하다. 선의가 순간의 따뜻함이라면 정은 지속되는 평온이다. 선은 환경에 따라 변동하지만 정은 변동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행과 정을 함께 강조한다. 계행이 마음의 뿌리를 만들고 정은 그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도록 돕는다. 이 둘의 결합은 단순히 감정적 안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은 지혜와 연결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판단력은 더욱 명료해진다. 선의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기 쉽지만 정이 깊은 사람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행동은 감정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흐른다. 정이 깊은 사람의 선택은 순간의 기분이나 압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정은 또한 반복적 수행과 경험을 통해 점점 강화된다. 처음에는 계행을 지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실천과 관찰을 통해 마음은 스스로 중심을 잡는 능력을 갖춘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자신감과 안정감이 생긴다. 불교에서는 이를 견고한 마음의 기반이라고 부른다. 기반이 단단하면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계행을 통해 정을 쌓는 과정은 인간이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마음속 기준이 단단해지고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되며 판단력과 지혜가 생긴다. 이 모든 변화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다. 정이 깊어지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존재가 되고 내부 환경의 혼란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정이 깊어진 마음은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의사결정, 친구와의 약속 등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나타난다. 선택의 순간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준에 따라 차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 경험이 쌓이면 정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니라 행동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계행과 정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계행은 기준을 세우고 정은 그 기준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도록 돕는다. 계행 없이 정은 불안정하고 정 없이 계행은 기계적일 뿐이다. 두 요소가 결합될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삶은 더 안정적이며 지혜롭게 변한다. 정이 깊어짐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정이 깊어진 상태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경험하게 된다.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일상의 선택과 행동에 깊이 있는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안정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만들어낸다. 계행을 기반으로 한 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질서처럼 삶 전반에 스며들어 행동, 판단,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조율한다. 서울 강남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박지훈 씨의 사례를 통해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박지훈 씨는 스타트업 창업 초기 모든 결정을 본인이 직접 내리고 싶어 했다. 직원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나 의견에도 쉽게 흔들렸다. 때로는 하루에 몇 번씩 결정을 바꾸기도 했다. 그는 그 당시 자신의 감정과 직관에 따라 움직였다. 한 가지를 결정하면 만족했지만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마음이 흔들려 또 다른 결정을 내리곤 했다. 이런 패턴은 직원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팀의 효율은 떨어졌다. 그러던 중 박지훈 씨는 불교 수행과 계행의 중요성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의 일상 속에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직원들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되 자신의 철학과 회사의 핵심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지지하고 불필요하게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감정이 개입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획을 실천하면서 그는 점점 자신만의 중심을 찾기 시작했다. 점차 박지훈 씨의 행동은 안정감을 띠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핵심 가치에 기반하여 판단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하거나 의견이 다를 때에도 그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러한 태도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팀 내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계획과 정의 결합은 박지훈 씨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정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순간적인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계획을 기반으로 세워진 기준은 마음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상대방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때 정이 깊은 사람은 그 순간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설정한 기준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불필요한 감정 반응을 줄인다. 이때 나타나는 안정감은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균형에서 비롯된다. 또한 정이 깊어지면 삶의 우선순위와 선택이 더욱 명료해진다. 계획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고 정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은 외부 평가나 순간의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핵심과 연결된다. 정이 깊어진 마음은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부모가 계행을 지키며 정이 깊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예측하고 안정감을 느낀다. 직장에서도 리더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에 따라 행동하면 팀원들은 예측 가능성을 느끼고 협력적 태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정이 깊은 사람의 영향력은 비단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 파급을 미친다. 계획과 정의 결합은 또한 삶의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충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이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감정적 반응이나 충동적 선택이 아닌 안정된 중심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힘, 즉 내면의 중심이 외부 환경을 초월하는 상태와 연결된다. 또한 정이 깊은 마음은 자기 성찰과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준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찰 과정은 반복될수록 더 깊은 통찰과 지혜를 형성한다. 불교 수행에서 정이 깊어지는 경험은 단순한 평온함을 넘어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겪는 직장 내 갈등이나 가정 내 긴장 상황에서도 정이 깊어진 사람은 자신과 주변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 계행을 통해 행동의 기준을 세우고 정을 통해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친 안정과 지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다. 정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외부 조건이나 평가에 덜 의존하게 된다. 자신의 기준과 내면의 중심이 단단해지면서 순간적인 사건이나 타인의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는 자유와 평온을 동시에 제공한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선택과 행동이 보다 명료하고 안정적이다. 정과 계행이 결합된 삶의 예시는 무수히 많다.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반복되는 선택, 직장과 가정에서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상황 등 모든 영역에서 그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 실천과 경험은 마음속 깊이 중심을 형성하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처럼 계행과 정의 결합은 단순한 수행법이 아니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갖는다. 계행은 마음의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고 정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사람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삶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실현할 수 있다. 정이 깊어진 사람은 외부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자기 중심을 유지하며 행동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변에 전달하고 공동체와 관계를 강화한다. 정과 계행이 결합된 삶은 감정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지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불교 수행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효과이다. 계행과 정의 반복적 실천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흔들림 없는 중심을 제공한다. 정이 깊어진 마음은 순간의 갈등, 위기,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며 행동과 선택을 명료하게 한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적 목적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계행과 정의 깊이를 통해 삶의 질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안정과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계행과 정의 결합이 가져오는 안정과 평온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가족, 직장,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관계 속 갈등과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정이 깊어진 삶은 이렇게 내적 안정과 외적 조화를 동시에 이루는 삶이다.
계행과 정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그 안정과 평온은 단순한 내적 상태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든다. 계행은 마음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 이렇게 쌓인 내적 안정은 인간관계, 직장, 가족, 사회적 활동, 자기 성찰과 성장, 위기 대응 등 3전반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 즉, 계행과 정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운영 체계인 셈이다. 소에서 NGO 단체를 운영하는 이수진 씨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녀는 다양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사람과 협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초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너무 많은 요청과 기대에 흔들리며 프로젝트 진행에도 차질이 생겼다. 감정과 외부 상황에 휘둘린 결과 그녀 자신도 지쳤고 팀원들도 혼란을 겪었다. 이수진 씨는 불교 수행을 접하고 계행을 통해 자신의 행동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심했다.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맡은 책임과 원칙은 지킨다. 이 기준을 세우고 나서 그녀는 이전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이 깊어졌다. 마음속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외부 사건에 따라 반응이 급격히 달라지지 않는다. 직원이 실수를 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행동만 선택한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계행과 정의 결합은 이렇게 감정을 활용하면서도 행동이 안정되도록 돕는다. 또한 정이 깊어지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단기적인 감정이나 즉각적인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전체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프로젝트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이 깊은 사람은 감정적 대응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내적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가족, 직장, 친구 관계 등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정이 깊은 부모는 감정적 폭발 대신 기준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일관성을 보고 신뢰를 형성하고 배우자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태도를 존중하게 된다. 계행과 정은 또한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건강, 재정, 인간관계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기준은 문제 해결의 핵심 도구가 된다.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상황은 악화되지만 정이 깊은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삶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정이 깊어진 마음은 자기 성찰과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과 실수를 인식하고 필요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성장과 직결된다. 정과 계행이 결합될 때 마음은 안정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변한다. 서울 강북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김미나 교사의 사례도 살펴보자. 그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직면했다. 초반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기대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피로를 느꼈다. 그러나 계행을 통해 기준을 세우고 정을 통해 그 기준을 마음속에 깊이 심었다. 결과적으로 김미나 교사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부모의 신뢰도 크게 향상되었다. 계행과 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에도 영향을 준다. 사람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정이 깊고 계행을 지키는 사람 주변에서는 그 안정감과 신뢰가 자연스럽게 전파된다. 팀원들은 안정된 리더를 보고 신뢰하고, 가족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부모를 보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 이처럼 계행과 정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만든다. 정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외부 평가와 환경에 덜 의존하게 된다. 자신의 내적 기준과 중심이 단단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나 순간적인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는 자유와 평온을 동시에 제공한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선택과 행동이 명료하고 일관성을 갖게 된다. 계행과 정의 반복적 실천은 삶의 안정과 평온, 그리고 지혜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이다. 계행은 마음의 기준을 제공하고, 정은 그 기준을 내면 깊이 자리 잡도록 돕는다.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정과 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정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 직장, 사회적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소모를 줄이고 신뢰와 협력을 촉진한다. 정이 깊어진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정과 계행이 결합된 삶은 흔들림 없는 내적 중심과 안정된 외적 관계를 동시에 제공한다.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짐으로써 감정과 환경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는 불교 수행이 삶에 가져다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효과이며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 깊은 의미를 갖는다. 계행과 정의 실천을 통해 쌓인 정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타난다. 직장에서의 의사결정,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관계, 사회적 활동 등 모든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을 유지하며 행동할 수 있다. 반복적 실천과 경험을 통해 정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외부 환경이나 감정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평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결국 계행과 정이 결합된 삶은 단순한 평온이나 안정이 아니라 삶의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힘이다. 기준과 중심을 세우고 그것을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은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만들고 외부 세계와의 조화와 신뢰를 동시에 실현하게 한다. 이러한 삶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은 채로 지혜롭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계행과 정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삶의 마지막 단계는 단순한 안정과 평온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지혜, 그리고 삶의 깊이를 체험하는 상태에 이른다. 이전까지 살펴본 사례와 이론에서 보았듯 계행은 마음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 이렇게 쌓인 내적 안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감정과 환경의 변화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한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계행과 정의 결합이 가져오는 총체적 효과와 삶의 실제 적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서울 종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장민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장민호 씨는 창업 초기부터 직원들과 고객 사이에서 많은 도전을 경험했다. 초기에는 감정과 상황에 쉽게 휘둘렸고 직원들과의 갈등이나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불교 수행과 계행을 접한 이후 그는 먼저 자신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정직과 공정함을 지키되 타인의 무리한 요구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기준은 단순하지만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점점 내면 깊이 자리 잡았다. 계행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장민호 씨는 자신이 순간의 감정과 외부 압력에 의해 얼마나 쉽게 흔들렸는지를 깨달았다. 이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계행을 기준으로 삼은 후에는 행동과 선택이 훨씬 안정적이 되었다. 또한 정을 쌓으면서 감정과 생각이 마음속에서 명료하게 정리되고 순간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 운영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은 계행과 정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을 느낀다. 장묘 씨의 경우 직원들은 그의 일관된 태도를 보고 신뢰를 형성했고 고객들은 그의 안정된 대응에 만족감을 느꼈다. 계행과 정은 단순한 개인적 수행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 계행과 정의 결합은 또한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건강 문제, 경제적 위기, 인간관계의 갈등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이 깊은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고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가 갑작스러운 외부 변화로 위기에 처했을 때 장민호 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설정된 기준과 핵심 가치를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러한 접근은 위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정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외부 평가와 환경에 덜 의존하게 된다. 자신의 내적 기준과 중심이 단단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나 순간적인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마음의 자유를 의미하며 자유는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진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계행과 정의 결합은 이러한 자유를 실현하도록 돕는다. 정과 계행의 반복적 실천은 자기 성찰과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준다.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는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지혜와 통찰력의 발전과 직결된다. 계행과 정은 단순한 규율이나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다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또한 계행과 정은 개인의 일상적 결정과 행동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직장에서의 업무 결정, 가족과의 소통, 친구와의 관계, 사회적 활동 등 모든 순간에서 기준과 중심을 유지하며 행동할 수 있다. 반복적 실천을 통해 쌓인 정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외부 환경이나 감정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평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정이 깊어지고 계행이 확립된 삶은 감정적 안정과 지혜뿐만 아니라 장기적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마음이 중심을 유지하며 선택과 행동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과 후회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평온을 넘어 가족, 직장,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도 조화와 신뢰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계행과 정의 결합은 삶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과 자유를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외부 조건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중심을 유지하며 올바른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은 참된 안정과 평온을 제공한다. 장민호 씨와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계행과 정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며 단순한 수행을 넘어 현실적 삶의 원리로 자리 잡는다. 계행과 정이 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외부 환경이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행동하고 선택과 판단이 일관되며 명료하다. 이러한 상태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삶을 깊이 있고 지혜롭게 만든다.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계행과 정은 삶의 구조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흔들림 없는 중심과 내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계행과 정의 결합은 단순한 규율이나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근본적 힘이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은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만들고 외부 세계와의 조화와 신뢰를 동시에 실현한다. 이러한 삶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가진 채로 지혜롭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며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게 한다. 이로써 우리는 계행과 정의 결합이 가져오는 삶의 전반적 변화, 내적 안정, 인간관계와 공동체 속에서의 신뢰 형성, 위기 대응, 자기 성찰과 성장, 그리고 궁극적 자유와 평온까지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행과 정은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될 때 단순한 규율이 아닌 흔들림 없는 내적 중심과 삶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실제적 도구로 작동한다. 이제 독자는 계행과 정의 힘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통찰과 구체적 실천 방법을 구상할 수 있으며 삶의 매 순간마다 중심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평온을 경험할 수 있다. 계행과 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실제로 지탱하는 원리이며 불교 수행의 현실적 구현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